개로 가는데 첫 번째가 시민단체하고 지역운동. 시민단체하고 지역운동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 시민운동 또는 전국 시민운동. 두 번째가 언론운동. 이게 한겨레 창간으로 이어지고요. 세 번째가 정치. 이렇게 간 거고,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그 정치를 택한 거는 김대중 총재의 권유도 있었고, 그러니까 87년 대선 때 그 제야가 김대중 후보 비판적 지지를 했고, 그래서 제야의 대선 캠프도 꾸렸고, 저도 그 말석에서 잔심부름하면서 그 캠프에 있었는데요. 그걸 겪고 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주로 전국 모든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하는 방식으로 했던 그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역사의 전장이 어디에 될 것인가, 어디가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제 정치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약 20년 가까이 15년 20년 정도를 싸웠는데 이제 제도로서의 민주화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때 이미 30대 중반이셨죠? 그렇죠. 30대 중반. 그때 딱 30대 중반쯤 됐을 때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역사의 무대가 정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분들이 정치로 갔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통일민주당 이제 오신 거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신 거죠. 예. 민주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무대, 그 전장으로 정치라는 무대를 택한 거죠. 예. 이제 저는 그 시절은 잘 모르지만 얼핏 알기로는 운동권이 이제 정치로 가면 개량주의라고 한다든가 시민운동을 해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그 끝내야 하는 섬김 시대에 합류한, 그래서 약간 더럽혀진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운동권에. 예, 좀 이슬만 먹고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해찬 전 총리는 이게 이제 전장이 바뀌었다. 그렇죠. 이제 자기 몸을 더럽혀야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각오로 간 거죠. 언제 정치인 이해찬의 보좌관이 되신 거예요? 뭐 제가 듣기로는 어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88년도에 당선이 되시고 네. 그때까지 저는 이제 경찰에서 공식 수배는 아닌데 쫓고 있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이제 보좌관이 되면 이제 수배도 해결해 주겠다고 그 실제로 잡으러 왔어요. 걔들이 제가 국회에 보좌관 등록 신청을 하면 신원조회가 그때 그 당시 안기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신원조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었고 지구당 사무실 근처로 애들이 나를 잡으러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나를 잡았어요. 제가 뒹굴면서 예, 그 영장도 없이 사람 잡아간다고 소리 질렀더니 그 대학동 지금 그때는 신림구동 거기 고시생들이 한 50명이 와르르 몰려와서 그 형사들 10명하고 멱살잡이하고 그 사이 저는 도망쳤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미 국회에 보좌관이 됐는데 예, 근데 아직 정식 등록이 안 됐어요. 신원조회가 안 해줘가지고. 예. 그래서 그날 밤에 이해찬 의원, 초선 의원이 치안본부장한테 10원짜리, 100원짜리 섞어가면서 전화로 욕을 하고 그 다음날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딱. 예, 그래서 이제 보좌관 등록도 하고. 아니 이제 필요가 꼭 있었네, 보좌관이 돼 처음에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이제 좋은 뜻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그 이해찬 대표님도 정치에 뛰어드신 거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분이 뭔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후배들이 또 밑에서 이제 함께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또 한 에피소드에 의하면 저도 전해드린 거라 이제 본인한테 직접 여쭤보는 건 처음인데, 그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정이 궁핍해가지고 네. 이해찬 총리가 사모님 반지 빼가지고 줬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딱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그 경찰에서 쫓고 있을 때 그 강북의 은평구 신사동인데 강북 은평구 신사동에 그 연립주택 반지하에 숨어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좌관이 됐으니까 그걸 이제 보증금 50만 원짜리인데 제 전 재산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때 29살 무렵에. 그 집이 없잖아요. 그 전세는 뺐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이해찬 의원 집에서 결혼할 때까지 한 5, 6개월 정도를 그 이해찬 의원의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그 집에 살면서 일을 했어요. 아하.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아니요, 결혼하기 전에 직전에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신림동에 집을 얻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좀 고민할 때인데 김정옥 여사가 본인 결혼 예물 반지였던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밑에 이게 떨어져서 반지하고 분리가 돼서 알 따로 반지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이제 제가 돈이 없고 하니까 신부한테 줄 반지로 그거를 다시 반지를 맞춰서 쓰면 어떻겠냐 해서 그 다이아를 주셨어요. 이야. 2부짜리 다이아. 그래서 제가 그걸로 그 인조 다이아 서버 이렇게 박아서 이쁘게 반지 만들어서 썼죠. 그 다이아가 거기서 온 거는 아셨어요? 사모님이? 예. 그렇게 된 게 약간 노화전 돼서 예. 꼭 틀린 말은 아니고 예. 거의 맥락은 맞는 말이네요. 예, 그래서 팔자에 있는 다이아 반지를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주셨어 그거? 아니요, 그거는 몸방에서 갚는 거지 무슨 돈으로 갚고요. 예. 근데 제가 이해찬 전 총리 생전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유시민 천재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유시민 천재라고 하고 그 얘기했을 때 참 좋아하시더라고. 왜 이 총리가 반지까지 주고 그렇게 보좌관을 꼭 쓰려고 했을까? 왜 좋아했을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그 형님들이 많잖아요 운동권에. 많은 분들을 알죠 제가. 아는데 이해찬 선배는 진짜 군더더기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동감합니다. 예. 그 이제 재야 운동 할 때든 아니면 정치를 할 때든 그 본인의 사적인 욕망이라든가 맞아요. 어떤 욕심이라든가 또는 손익 계산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 게 누구나 다 자기 감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지나치지 않으면 뭐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 옳은가 아닌가 이것만 따지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맞다. 그런 걸 생각한다는 느낌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맞다. 저도 같은 느낌 받았어요. 네, 저는 그건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 참 독특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좋았고요. 군더더기가 없다. 저도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참 깔끔한 분이다. 감정의 흔적 같은 게 지저분한 감정의 흔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덕지덕지 군더더기 없다. 오케이. 이거 표현 써야 되겠다. 앞으로도. 그게 뭐 저하고 성격도 많이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 많이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점이 진짜 좋았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본인이 근데 이 총리를 좋아한 점이고 이 총리가 왜 유시민을 좋아했는지 그건 잘 모르죠. 저 안 물어봤어요. 왜 저 좋아하세요라고. 예. 물어본 적 없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네. 좋아하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잘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잘 이해하시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이 후배가 굉장히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정치에서 구현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방향이나 목표가 중요한데 그걸 구현하는 데는 실무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일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죠 본인이. 근데 이런 방향으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맡기면 대체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하고 좀 근사치로 비슷하게라도 일을 해오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셨던 건 아닐까?
문해력이 있어야죠. 왜 너를 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전 잘 몰라요 그거는. 조순 민선일기 서울시장 당선될 때 95년 그때 그 이해찬 선대 본부장이었잖아요. 예. 이때 정치권에서 이해찬의 그 선거 능력 이게 널리 알려진 계기라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다. 아니 저는 그때 이제 독일에 있어서 사실 뭐 잘 모르고요. 그런 거는 이 책에 보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일일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사실은 그 이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아 이분이 참 지독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일들. 네. 근데 서울시장 선거 때 박찬종 무소속 후보가 1등 가고 있었는데 그걸 엎어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199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 얘기라든가 첫 정권 교체. 그 뒤에 뭐 교육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국무총리로 일을 하고 쭉 했던 거예요. 탈당도 3번씩이나 그 과정에서 하고 7번 출마해서 7번 당선되는 동안 소속당 당명이 다 달랐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매번 계기에서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가. 그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할 건 없어요. 예. 뭐를 이루려고 했던 겁니까?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정치적 위원장인 이 회고록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자기 기억에 있는 걸 쓴 게 아니고요. 형식은 최민희 의원이 묻고 이해찬 대표가 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지만 한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매 시기별로 그 구술을 할 때마다 그 시기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배석했어요. 저도 여러 차례 배석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배석한 사람들이 그때 이랬고 저랬고 같이 기억도 다듬고 서로 기억이 다르면 자료도 찾아보고 이 대화체로 돼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다 검증이 된 기록이에요. 전 역사 기록.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분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87년도에 정치에 들어올 때 그때 생각이 이런 거였죠. 71년도에 대학 들어와서 그 20년 가까이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이 민주화라는 목표는 계속된다. 근데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무대가 바뀌고. 과거에는 제야단체, 시민단체, 운동단체였다면 이제는 정당이다. 정당. 정당이 이 앞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는데 실제로 이것을 해내는 주체는 정당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당시 정당이 4개 있었죠. 그 민정당, 전두환이 거. 그 다음에 노태우가 여기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87년 대선 때. 그 다음에 신민주공화당이라 가서 이제 유신찬당. 그게 이제 김종필이 충청도를 꽉 잡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TK 지역의 민정당, 충청도의 신민주공화당. 이게 이제 보수정당 또는 우익정당 또는 극우정당이고요. 그 다음에 PK의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게 이제 중도보수 또는 중도리버럴 이런 정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민당, 비슷한 성격의 호남에 기반을 둔 평민당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대선을 치르면서 이해찬이라는 운동가가 관찰을 해보니까 앞에 2개는 이거는 민주화의 걸림돌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에요. 그럼 통일민주당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3등을 했네. 1% 차이로. 그러니까 이선우 테론, 뭐 퇴진론 이런 게 막 나올 때 이분이 그때 뭘 걱정을 했냐 하면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제도가 민주주의여도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평민당은 잘못하면 극진화돼 가지고 일본 사회당이나 공산당이나 이런 데처럼 쪼그라든다. 예, 완전 소수정당으로 극진화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 나머지 3개는 합쳐가지고 일본 민자당 같은 거대 집권당이 될 수 있다. 일본 자민당. 예, 일본 자민당 같은.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해온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는. 굉장한 통찰이다. 예, 그래서
이 평민당 말고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를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정치 주체로서의 정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여기가. 실체 합당했죠. 그러니까 이 이해찬의 기획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들어갔네.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이 사태를 우려하면서 지금 평민당을 살려야 된다. 이거는 지금 호남이라는 농업 중심의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정당인데 이 당을 살려서 전국적 기반을 가진 정당으로 발전시키지 않고는 한국 정치를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먹고 있는 평민당에 맞아, 98명의 동지들과 함께 입당을 한 거예요.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엄청 먹었죠. 예. 그리고 그 기획, 그 평민당을 모태로 해서 민주적 국민정당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민주적 국민정당. 이때 민주적 국민정당이라는 건 내부 질서가 민주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는 정당이어야 되고 그러면 정책을 통해서 지역적 고립을 벗어나서 전국적인 지역적으로 볼 때 전국적인 또 계층적으로 볼 때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뿌리내린 그런 정당으로 이 평민당을 발전시켜야 된다. 88년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 기획을 정치하는 동안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밀고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마지막 당대표 하실 때 플랫폼 정당화 한다면서 그렇죠. 전당원 투표 예. 도입하고 했던 게 그 88년에 기획이 완성된 거네요. 예, 그게 35년간 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180석이 와. 되는 거대 전국 정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은 사실 TK 지역을 제외하고 TK에도 30% 수준의 지지율이 있고요. PK 지역은 이제 비슷비슷해졌죠. 나머지 지역은 우세잖아요. 그렇죠. 이 기획을 35년 동안 밀고 나와서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완성을 목전에 둔 상태로 가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찬 대표님을 부를 때 마지막 여러 해 동안 대표를 지내시고 난 뒤로는 언제나 대표님으로 불렀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분이 뭘 하려고 정치에 들어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단한 스토리다. 예, 민주당의 대표라는 것이 정치인 이해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 완성은 못했지만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자신이 35년 전에 했던 기획을 35년간 밀고 온 거예요. 완성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놨죠. 예. 전당원 투표를 할 수 있었어야지. 그 뒤에 벌어진 민주당 여러 가지 개혁들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을 이해하려면 이 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03년도에 국회에 왔잖아요. 16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을 보궐선거에 들어서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002년도 대선을 앞두고 그 정동영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동교동계에 들이박았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당에서 손을 뗐어요. 국민당에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 정당에 들어올 때는 사당 체제가 되어 있었고 평민당이 이제 중앙정치에서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인데 정작 그 평민당 자체는 왕정이었다고요.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이 되어서 당 총재를 임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때는 다 정당이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야당 시절에는 전국구 의석 팔아가지고 돈 마련해서 수도권에 젊은 후보들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김대중 총재 혼자서 당을 꾸려온 그런 왕정이었어요. 근데 2001년도에 이 왕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공화정으로 가야죠. 근데 공화정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안 돼 있으니까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개파 보스들이 나눠 먹는 정당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 2002년도에 그거를 막아보기 위해서 국민경선을 도입한 거예요. 정당을 김대중 대통령이 지배하던 그 당시 여당이에요. 이 정당을 대단한 걸출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왕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화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최초의 기획. 그게 국민경선이었고 그 흐름을 탄 것이 노무현 후보였고요. 그때 그 당으로 밀고 들어온 게 노사모였어요.
농민을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역시 플랫폼을 깔아서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2003년도에 들어보니까 들어와서 이제 진짜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내부가 공화정으로 되어 있는 정당을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1996년, 2000년에 들어와 있던 이른바 86그룹 정치인 누구도 이 기획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운동권 출신의 여러 계보들이 있었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포함되어 있는 소위 GT계 네. 여기 국회의원들 아무도 관심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유일하게 관심 보인 사람이 이해찬 의원이었어요. 그때는 그 시대를 못 읽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이 정치인은 마음속에 민주적 국민정당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열린우리당 기획이 나중에 실패해서 대통합 민주정당으로 가잖아요. 희망이 없다고 그때 탈당을 한 거예요. 그때 28년도에 탈당을 하고 불출마하고 그러고 있다가 2011년도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다시 정치로 들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시민사회에 합류하고 예, 문성근 선배가 백만송이 운동하면서 다시 좌절했던 열린우리당의 공화제 실험 이걸 다시 민주당으로 밀고 들어서 한 거고 그때도 저보고 같이 하자고 막 그랬어요. 저는 싫다 그랬죠. 큰 실패를 봤기 때문에. 네, 저는 더 이상 민주당을 개혁하는 일에 내 인생을 맞아. 쓰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기획을 하고 싶다 해서 저는 바깥에서 다른 당을 만들고 뭐 진보정당 통합을 해보고 맞아요. 뭐 이 짓을 하다가 또 망한 거고. 그때 제가 만날 때 이거 하다가 망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그래도 하겠다고 하시다가 결국 망하긴 망했지. 왜냐면 오답노트도 필요하니까.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은 정답 노트를 찾아갔고요.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간 거죠. 그렇지만 한 사람은 정답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오답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늘 교신하고 대화하고 권유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이렇게 저는 이분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가 돼서 했던 것은 88년에 이미 기획이었고.